아, 아, 네. 안녕하세요. 김경렬입니다. 제가 오늘 ADB 파헤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ADB에 막 코드도 까고 막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거의 한 2시간 분량이 나와서 되게 좀 많이 줄였어요. 줄이고 이렇게 좀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환경을 구성할 때 되게 좀 필요한 것들로만 이렇게 좀 압축을 했거든요. 그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파헤치기라는 제목이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이제 GitHub에서 저 이상한 치타케인을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노드.js, 그 다음에 뭐 GitHub나 크롬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모바일이나 좀 웹 기술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파보려고 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세션에서 다루는 거는요. 일단 그 ADB를 우리가 왜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동기부여 정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DB의 기능,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프로토콜로 ADB의 그런 구성된 컴포넌트들이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 구성과 프로토콜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ADB를 확장할 때 좀 사용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DB를 좀 확장해서 뭔가 이제 다른 컴퓨터에 있는 ADB 서버에 뭐 접속을 한다던가, 그다음 뭐 ADB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낸다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들은요. ADB 코드 문서 이거 들어있었는데 일단 거의 다 뺐고요. 그래서 그리고 ADB 명령어들이 몇 개 나오긴 하는데요. ADB의 모든 명령어들을 다루진 않고요. 이걸 좀 약간 확장하고 이게 좀 약간 재밌게 놀 때 필요한 것들 명령어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머리로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기 PPT에 그림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림 심볼들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렇게 5555 무슨 포트 번호 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포트 번호에 이렇게 점선이 표시가 되고 있으면은 이제 이 어떤 컴포넌트가 이 소켓을 만들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으면 그 소켓에 접속한다는 의미고, 이게 이 색깔 잘 보이시나요? 아, 네, 다행이네요. HDMI라서 출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되게 누리끼리한 연두 색깔 같은 이 색깔은 이제 ADB 컴포넌트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살색깔은 이제 다른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이름이 다 적혀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우실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설명만 잠깐 드린 거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은 일단 ADB 다들 쓰시죠? 네,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면은 ADB 없이는 아마 개발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안드로이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그 뭐 디벨로퍼 사이트나 뭐 ADB에 대한 소개 같은 글들을 보면은 이제 개발 머신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단말을 연결해주는 어떤 모듈이라는 설명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진짜 굉장히 추상화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동작하는 거 정도만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ADB의 코드를 까보면요. ADB는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멀티 플랫폼 소켓 포워딩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플랫폼 말 그대로 리눅스랑 맥, 그 다음에 윈도우를 지원하는 소켓 포워딩, 그러니까 개발 머신에 있는 소켓, 그러니까 개발 머신에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소켓과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에 있는 소켓을 연결해주는 멀티 플랫폼 소켓 포워딩 서버고요. 그러니까 두 개발 머신의 소켓과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의 소켓이 연결되게 되고, 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로그를 가져오거나 디버거를 연결하거나 뭐 앱을 설치하거나 쉘에 접근하고 뭐 파일을 가져오거나 설치하는 등등의 작업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약간 여기서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왜 ADB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라고 물어보면
저도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뭐 여기다가 되게 소심하게 도구 주도 분석이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게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낸 말인데 이런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안드로이드 진짜 이제 AOSP 프로젝트의 소스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AOSP의 소스를 살펴볼 때 AOSP 소스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 방대한 소스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소스를 보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을 고쳤을 때 내가 제대로 고친 건지 고친 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알 방법이 좀 없는 게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소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시스템에 접근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좀 먼저 익힌 다음에 그리고 그 시스템과 도구들이 맞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소스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되게 좀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과 도구가 맞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코드를 분석하면 뭐가 좋냐? 일단 첫 번째는 그 원하는 결과를 뭔가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도구들은 실제로 뭐 내가 컴파일하거나 뭐 어떻게 빌드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우리가 광범위하게 쓰는 것들을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도구들은 다 텍스트 기반이에요. 저는 좀 약간 티먹스나 터미널 이런 걸 좋아해서 텍스트 기반의 어떤 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텍스트 기반이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텍스트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출력도 다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그 출력들을 내 텍스트로 받아서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던가 뭐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이거를 뭐 말로만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 뭐 예를 하나 들면 원하는 결과를 즉시 확인한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제가 안드로이드 지금 단말에 떠 있는 최상위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이제 다들 뭐 액티비티 매니저 이클립스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서 이런 뭐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최상위 액티비티가 뭐가 떠 있는지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걸 로그로 찍고 그 다음에 빌드하면은 에러가 떨어지죠. 그리고 에러가 떨어지면 다시 빌드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로그캣을 열어서 확인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터미널을 열어가지고 지금 여기 터미널 열어서 ADB 쉘의 덤프 시스에 액티비티 그리고 탑이라고 치시면은 탑이라고 치면 최상의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건 되게 그렇고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장점은 저는 티먹스 같은 도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 로그캣 출력이 나오고 있고 여기엔 제가 TCP 덤프를 뜨고 있고 여기에서는 ADB 쉘로 패키지 리스트의 정보들을 출력하고 있죠. 이게 뭐 되게 여러 개의 정보들을 한 번에 무조건 확인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의 정보들을 조합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나왔네. 그리고 이제 저런 어떤 ADB나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나오는 출력값들을 내가 이제 어떤 스크립트들을 작성해서 그 출력값들을 파싱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게 되고 이거는 네 사실 여기와는 관련이 없는데 하여튼 이건 Node.js 스크립트인데요. 간단히 알려드리면 그냥 ADB에 접근해서 그 로컬 앱스트랙트라는 유닉스 도메인 소켓에 접속해서 뭔가 정보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을 때 이런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약간 동기부여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ADB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제 좀 더 쉽게 하고 그리고 ADB를 응용하고 확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ADB를 응용하고 확장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을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헤치는 건 아니고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ADB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ADB는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DB 클라이언트, ADB 서버, 그리고 ADB-D, 그러니까 ADB 데몬이죠.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게 잘 나오나? 네. 그래서 ADB 클라이언트와 ADB 서버는 그 호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PC를 저는 이제 앞으로 호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좋아하는 안드로이드가 돌아가는 디바이스를 타겟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ADB 클라이언트와 ADB 서버는 호스트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ADB-D는 우리가 디버깅하고 개발할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DB 클라이언트와 ADB 서버는 그 호스트 머신의 5037 포트를 통해서 로컬 호스트 5037 포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ADB 서버와 ADB-D는 USB, 우리가 보통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USB로 단말을 연결하잖아요. USB나 아니면은 TCP,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DB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 ADB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명이 있나? 없네. 일단 ADB 클라이언트는 보통 우리가 ADB 뭐 디바이스라고 한다거나 뭐 ADB 쉘 이런 거 명령어를 칠 때 이제 그 ADB가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요. ADB 클라이언트와 ADB 서버는 하나의 바이너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똑같은 바이너리가 이제 다른 모드로 동작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그 터미널에서 ADB에 -P에 뭐 5037 포트를 하고 뭐 포크 서버에 서버를 하면은 ADB 서버를 띄울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의 모든 것들 우리가 뭐 보통 ADB 쉘을 한다거나 ADB 쉘 LS 하거나 뭐 ADB 디바이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ADB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ADB 바이너리와 ADB-D는 코드 베이스가 거의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소스 트리 내에서 ADB가 나오고 ADB-D가 빌드가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ADB 서버 같은 경우는 다수의 ADB 클라이언트와 ADB 데몬이 연결돼서 ADB 데몬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드를 살펴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코드를 직접 보는 건 아니고 이게 코드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은 그 android.googlesource.com에 가시면은 이 프로젝트 소스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스템 코어 밑에 보시면 ADB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ADB를 구성하는 전체 파일들이고 여기를 ADB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은 이 디렉토리를 뭐 클론 하시거나 해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때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AOSP 프로젝트들이 보면은 리드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친절하게도 오래돼서 그런지 막 텍스트 파일들이 이렇게 소개가 막 있어요. 서비스즈 뭐 있고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이것들을 읽어보시면 ADB 이해하시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소스를 좀 봤는데 이 소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B는 멀티 플랫폼 포트 포워딩 그건데 그래서 그런 포트들을 열고 그 다음에 이 포트들에 들어온 정보들을 딴 데로 보내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또 멀티플렉싱 하기 위해서 이폴이나 셀렉트 같은 시스템 콜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은 좀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면은 되게 소스를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가 그 터미널을 열고 ADB 디바이스라고 많이 치잖아요. 이게 단말이 연결돼 있나 이렇게 칠 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ADB 서버는 시작하면은 항상 로컬호스트의 5037번 포트로 리스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DB 디바이스라고 치는 순간 ADB가 클라이언트 모드로 동작해서 패킷을 두 개를 5037 포트로 보내서 그 결과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빵빵빵 C의 호스트 버전이라는 패킷을 하나 만들어서 5037 포트로 보냅니다. 이거는 나중에 ADB를 직접 5037 포트에 접속해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일단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패킷의 형태는 처음에는 이제 4바이트의 랭스를 보내고요. 나머지 4바이트의 랭스가 이제 뒤에 페이로드로 들어올 데이터의 랭스를 지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제일 처음 4바이트가 스테이터스고요. 그 다음이 데이터의 랭스, 그 다음에 그 리스판스 데이터 값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버전을 먼저 보내고 리스판스가 OK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바이시즈라고 찾잖아요. 그 디바이시즈에 대한 패킷을 뭐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호스트의 디바이시즈 길이가 똑같네요. 똑같고, 그리고 디바이시즈 이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이제 스테이터스가 OK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랭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가 이제 데이터 이렇게 오게 되고요. 대부분의 그 ADB 프로토콜들이 이런 식으로 뭐 앞에 프리픽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 땡땡의 어떤 명령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좀 더 복잡한 애들은 뒤에 콜론이 여러 개 더 붙는 것들도 있고요. 있고, 그리고 이 프로토콜이 앞에 디바이시즈는 되게 간단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이 개념을 약간 이해를 하면 되는데, ADB는 실제로 그 이런 ADB 디바이시즈 같은 이런 것들을, 여기 호스트 뒤에 있는 디바이시즈 이런 것들을 그 서비스라고 불러요. ADB 내부에서는요. 서비스라고 부르고, 그 서비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호스트 서비스와 로컬 서비스 이 두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호스트 서비스는 ADB 클라이언트가 뭔가 명령을 ADB 서버에 전송하면은 ADB 서버에서 그 결과를 처리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뭐 디바이시즈 같은 경우는 내가 단말 뭐 연결돼 있는지는 서버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결과가 떨어지고, ADB 예를 들면 ADB 쉘이나 ADB 쉘의 뭐 어떤 LS 같은 것들을 치면은 그거는 실제로 단말에 쉘에 접근을 해야 되고 단말에 쉘에 들어가서 결과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ADB 안에서는 로컬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호스트 서비스는 ADB 서버에서 그냥 연결이 끝나고요. 로컬 서비스 같은 경우는 ADB 서버를 거쳐서 ADB-D까지 간 다음에 실행이 돼서 결과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로컬 서비스는 그 한 가지 항상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ADB-D, 즉 ADB-D는 단말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단말은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단말로 다음 패킷을 보낼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그 호스트 서비스 중에 트랜스포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아마 거의 ADB 프로토콜의 대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 트랜스포트 서비스는 그 현재 연결되어 있는 단말을 다른 단말로 이렇게 좀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명령어인데요.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보면 이제 호스트 머신에 타겟 단말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각 타겟 단말에 ADB-D가 둘 다 실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때 내가 패킷 하나는 타겟 A로 보내고 싶고,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 명령어 하나는 A로 보내고 싶고 하나는 B로 보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 호스트 트랜스포트에 이제 A라고 저는 적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단말에 시리얼 넘버가 다들 하나씩 있거든요. 그거는 이거 프로토콜을 보시면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A라고 지칭하면은 이제 호스트 트랜스포트 A라고 패킷을 날리면은 그 다음부터 보내는 패킷들은 다 이 타겟 A 단말로 다 보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쉘의 LS라는 패킷을 보내면은 이제 쉘 LS가 이 타겟 단말 A에서 실행이 돼서 결과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타겟 단말 B로 뭔가 들어가서 데이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호스트 트랜스포트 B라고 패킷을 ADB 서버에 보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명령어들이 타겟 단말 B로 전달이 되고요. 그때 이제 쉘에 캣에 뭐 프록넷에 유닉스 이런 걸 뭐 깐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킷을 전달하면은 이제 타겟 단말 B에서 저게 실행이 되고 결과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뭔가 되게 숨차게 달려왔는데, 이게 이제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시면은, 이게 내가 뭔가 호스트 PC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소켓을 이제 타겟 단말에 있는 어떤 소켓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반응 뻘쭘하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호스트와 타겟 단말에 있던 소켓을 이런 연결을 하는 그런 게 이제 트랜스포트인데요. 이게 트랜스포트 서비스 말고도 포워드라는 서비스가 ADB에는 또 있고요. 이 두 개의 역할은 이제 호스트에 있는 어떤 소켓을 이제 타겟 단말에 소켓으로 연결해서 그 호스트 PC와 타겟 단말이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포워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지속적인 연결, 그러니까 내가 단말의 어떤 특정 앱이 리스닝하고 있는 포트에 지속적으로 연결된 포트를 원한다면은 이제 포워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트랜스포트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트랜스포트는 사실은 내가 지금 열어놓은 소켓이 여러 개의 단말로 스위칭이 될 수 있는 건데 포워딩은 하나의 소켓으로 열려 있는 것들로 계속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워드 같은 경우는 ADB 포워드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고요. 뭐 프로토콜로도 할 수 있지만은 ADB 포워드로 아마 되게 자주 쓰시게 될 텐데요. 일단 가정을 하나 해서 내가 어떤 타겟 단말에 앱이 하나 실행이 되고 있고 그 앱이 내 로컬 서버로 6666번 포트로 뭔가 리스닝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앱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ADB 포워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요. 터미널을 열고 ADB 포워드 명령어로 TCP에 6666, 그다음 TCP에 6666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이게 앞에 TCP는 왜 이래? 이제 내 로컬에 어떤 포트를 열 건가 가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거는 내가 타겟 단말에 어떤 포트에 접속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순간 이 명령을 ADB 서버가 받는 순간 ADB 서버는 내 로컬 호스트 PC에 6666번을 리스닝하는 서버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명령어를 ADBD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ADBD는 바로 이제 6666번 포트로 바로 접속을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내 호스트 PC의 6666번 포트와 그리고 타겟 단말의 6666번 포트가 연결이 돼서 내가 뭔가 나중에 데이터를 호스트 PC에 6666번으로 데이터를 뭔가 보내면은 이제 그거를 단말에서 그 포트로 리스닝하고 있는 애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ADB 포워드 같은 경우는 되게 쓸모가 많고 저도 이것들을 좀 활용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ADB 포워드를 통해서 이제 지금 방금 여기서 알려드렸듯이 어떤 특정 포트만을 듣는 게 아니라요. 되게 좀 다른 소켓들로 되게 많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에 소켓을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컬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유닉스 도메인 소켓으로 내 호스트 PC에 어떤 특정 포트를 타겟 단말에 거기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컬 리저브드를 사용하면은 그 그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지정해 놓은 어떤 소켓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ADB 쉘에서 뭐 대부의 소켓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자이고트나 인스톨러 같은 애들이 이런 특정 소켓들을 특정 소켓들로 리스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속해서 내가 뭔가 디버깅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캐릭터 디바이스에 바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써보진 않았네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오다가 데모가 하나 생각나서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보면 이상하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이제 어떤 특정 소켓으로 리스닝을 하고 있는 서버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서버에 여기에 뭔가 데이터를 치면은 접속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헬로우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이거 샌드를 하면은 이제 헬로우가 좀 이상하게 날아가긴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고 이 코드는 이쪽
이 서버 쪽 코드는 여기 뒤에 보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로컬 서켓 서버라는 API를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로컬 서켓 서버에 이제 어드레스를 제가 그냥 이렇게 문자열로 적고 그 소켓 서버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ADB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로컬 그러니까 단말에 있는 치타켄 리모트라는 요 포트로 접속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뭔가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게 있고 이건 후다닥 했더니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ADB 트랜스포트라든가 아니면 포워드 같은 것들을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개발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크롬 데브툴스랑 모바일 크롬 간에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모바일 크롬을 디버깅할 때 이제 데스크탑에 크롬에 데브툴스를 띄워서 디버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웨어를 디버깅 할 때도 보면은 이 ADB 포워드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웨어 디바이스랑 우리 호스트 머신에 있는 어떤 개발 도구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 세션에서도 잠깐 나왔던 이제 하이라키 뷰어 역시 ADB 포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호스트 머신에 있는 하이라키 뷰어와 그 다음에 이제 단말에 있는 어떤 뷰 서버에 대한 정보들이 호스트 머신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 디버거를 연결할 때도 이런 그 ADB 포워드나 트랜스포트에 대한 내용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거 혹시 크롬 모바일 크롬을 데스크탑 크롬으로 디버깅 해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안 계시는구나. 잘 안 하시는 척. 네. 하여튼 이런 게 돼요. 그래서 모바일 크롬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크롬 쓰시다가 뭔가 페이지가 이상하면은 USB로 연결한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크롬에서 크롬 인스펙터를 띄우시면은 거기서 바로 모바일 크롬에 있는 화면을 바로 디버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까?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 크롬 인스펙트 화면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스펙트를 누르시면은 저희 모바일 크롬의 화면을 디버깅할 수가 있어요. 좀 느리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콘솔도 다 띄우고 소스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될 때 이제 ADB 포워드랑 트랜스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써보신 분이 별로 안 계셔서 흥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약간 데모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랑 이제 안드로이드 웨어의 디버거를 연결할 때 이제 ADB 포워드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건 혹시 안드로이드 웨어 디버거 연결해 보신 분 계신가요? 개발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연결했을 때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안 궁금하신가요? 이거 나오네요. 일단 안드로이드 웨어랑 안드로이드 단말을 연결하려면요. 안드로이드 웨어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아서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아서 설치하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웨어
안드로이드 웨어 되게 큰 안드로이드 웨어 마이크를 멀리 해야겠어. 웨어 앱이랑 이제 안드로이드 웨어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웨어 앱에 보시면은 이제 블루투스로 디버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블루투스로 디버깅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그 안드로이드 웨어 앱이랑 그 안드로이드 웨어에 있는 ADBD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디벨로퍼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이제 호스트 머신에서 ADB 포워드에 그 TCP의 4444 로컬 앱스트랙트에 뭐 슬래시 ADB 허브 이런 명령을 치라고 해요. 이걸 왜 치라고 하냐면은 안드로이드 웨어 앱은 아까 우리가 디버거를 하겠다고 키는 순간 자기 안드로이드 웨어 앱이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머신에 ADB 허브라는 로컬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열고 거기로 뭔가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호스트 머신에서 ADB 포워드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호스트 머신 ADB 서버에서 4444 포트가 열리고요. 그리고 ADBD가 그 안드로이드 웨어 앱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에 ADB 허브 소켓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호스트 머신의 4444번 포트와 안드로이드 웨어의 ADBD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444번으로 ADB 서버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웨어의 ADBD에 접근해서 뭔가 디버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보셨던 하이라키 뷰어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비슷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는 그 윈도우 매니저 안쪽에 보시면요 뷰 서버라는 서버가 있어요. 이 뷰 서버는 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디버그나 뭐 유저 디버그 모드일 때만 활성화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단말에다 대고 하이라키 뷰어를 뭔가 연결하려고 하면은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디버그나 유저 디버그 모드의 단말에서만 이 뷰 서버가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일단 뷰 서버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 뷰 서버는 자기 타겟에 이제 4939번 포트를 열고 뭔가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호스트 머신에서 하이라키 뷰어를 실행하는 순간 뭐 예를 들면 모니터 앱이라든지 옛날에는 스탠드얼론 앱이 있었는데 실행하는 순간 ADB 포워드를 통해서 이제 로컬에 4339번을 띄운 서버를 하나 열고 그 다음 ADBD는 타겟 단말에서 4339번으로 접속을 시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호스트 머신의 4939번과 타겟의 4939번이 연결돼서 거기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서 뷰 서버로부터 데이터들을 받아와서 이제 하이라키 뷰어에 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바 디버거도 있는데요. 이거 혹시 JDB를 내가 직접 안드로이드 프로세스에 연결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시면 알 텐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호스트 머신의 특정 소켓을 이용해서 이제 달빅 VM에 있는 JDWP 스레드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뭐 특징적인 게 하나 있긴 한데 나중에 써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이제 ADB 트랜스포트랑 포워드를 좀 약간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확장할 수 있냐? 일단 그 ADB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그 로컬의 5037 포트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DB 프로토콜로 로컬 호스트의 5037 포트에다 뭔가 ADB 프로토콜을 이용한 패킷을 막 보내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거나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ADB 킷이나 크롬 ADB나 액티비티 킷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살펴보면 저는 노드.js 되게 좋아하는데 ADB 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는 ADB 클라이언트를 전체를 노드.js로 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ADB 킷 안에 뭐 스크린샷을 찍는다든가 뭐 어플리케이션 설치한다든가 뭐
유저 인풋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은 내가 뭐 sum.apk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해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sum.apk를 내 타겟 안드로이드 단말에 설치를 해주게 되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구현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이거를 활용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크롬 ADB라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아저씨가 만든 건데, 그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ADB 클라이언트를 좀 약간 비주얼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크롬 앱으로 만들어져 있고, 써보시면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전 여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살펴보면 여기 이제 패키지들 뭐 설치되어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패키지들 이렇게 다 삭제하거나 데이터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뭐 프로세스 리스트들을 다 살펴본다거나 뭐 메모리 인포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편한 거는 아무래도 저는 이거거든요. 이 마우스 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일단 여기 뭐 안드로이드 단말에는 이 아저씨가 그 플레이스토어에 크롬 ADB라는 앱도 하나 올려놨거든요. 저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우스 커서 하나 생겼잖아요. 여기 이걸 이용해서 아이고 그냥 뭐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한다든가 홈으로 내려가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고요. 이거는 이제 크롬에 있는 소켓 API를 사용해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와 연결돼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크롬 ADB는 거기 뭐지? 크롬 앱스토어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롬 쓰시면은 대부분 다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액티비티 킷이라고 그 액티비티 스택을 좀 약간 비주얼하게 보여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액티비티 스택은 항상 얘기는 하는데 눈으로 뭔가 보여지는 걸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 스택에 대한 정보는 이제 ADB 쉘의 덤프시스라는 걸 통해서 텍스트로 다 받아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파싱해서 이런 식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아이고 잠깐 동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크롬 있나? 이게 계속 1초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세팅으로 가보면 이렇게 지금 크롬이 실행되고 있는 태스크 번호랑 그 태스크의 액티비티들이 뭐가 실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도 들어가 보면 플레이 스토어에 액티비티 뭐가 실행이 되는지 또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곳으로 막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ADB 클라이언트 서버 말고도 ADB 서버와 ADB-D를 확장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USB 연결 없이 단말과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고, 와이파이로요. 그 다음 원격지에 있는 단말에 연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건 지금 시간이 좀 그런데, 이거 ADB를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들 써보셨죠? 이제 USB 연결 없이 이제 와이파이로 접속할 수 있는데요. 내 호스트 PC랑 단말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은 단말을 USB로 연결한 다음에 ADB TCP/IP 6666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말 USB 해제한 다음에 ADB 커넥트의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단말 IP 어드레스겠죠. 거기에 6666 하면은 ADB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ADB 커넥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ADB 커넥트 명령어는 ADB 서버와 ADBD를 연결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USB로 연결되어 있는 ADBD 말고도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ADB를 ADB 서버가 연결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ADB 커넥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완전 새로운 형태로,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온 것과 같이 다른 PC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에 내가 뭔가 ADB로 들어가서 ADB를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SSH 로컬 포트 포워딩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거 혹시 저 발표 시간 언제까지예요? (50분까지요) 그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내가 호스트 PC에 USB를 통해서 타겟 단말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타겟 단말에 내가 다른 PC가 이 타겟 단말에 뭔가 접근을 하고 싶은 경우가 저는 있거든요. 좀 회사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연결된 ADB의 TCP/IP로 8888번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ADB, 그러니까 호스트 머신 A,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단말과 USB로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ADB 포워드 이렇게 TCP에 7777, TCP 8888 하면은 내 호스트 머신 A에 7777과 이제 타겟 단말의 8888을 통해서 이제 ADBD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PC에서 이 호스트 A PC에 7777번으로 뭔가 연결을 만들어 줄 수만 있으면은 그 연결을 통해서 이제 다른 PC에서 이제 옆에 있는 다른 PC에 연결된 ADB 단말에 ADBD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접속할 때 어떤 걸 쓰냐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SSH 로컬 포트 포워딩을 쓰게 되는데요. 이걸 쓴다는 거는 이제 두 PC가 SSH 연결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SSH를 사용하면은 이것도 ADB 포워드랑 거의 비슷한데요. SSH 이런 명령어를 딱 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로컬에 6666번과 6666번으로 리스닝하는 포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SSH로 연결된 다른 PC에 7777이 두 개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B 서버가 이 6666으로 커넥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른 PC에 있는 ADB 서버와 타겟 단말에 있는 완전 다른 곳에 있는 ADBD가 연결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SSH 로컬 포트 포워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따로 준비한 건데, 이제 미친 것 같지만은 이제 완전 다른 원격지에 있는 가상 머신 속에서 돌고 있는 에뮬레이터에 ADBD에 접근할 수 있을까? 미친 것 같지만은 되긴 됩니다. 방금 알려드린 대로 완전 다른 PC에 있는 가상 머신 안에 에뮬레이터를 돌려놓고요. 거기에 이제 SSH 로컬 포트 포워딩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좀 남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집에 있는 PC
PC는 제 집에 있는 PC인데 여기 있는 PC에 들고 있는 에뮬레이터에 접근을 하려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폴포트 코딩을 사용합니다. 이걸 연결하는 순간 이제 원격지에 있는 비밀번호를 바꿨나? 오씨. 접속이 되는데 이제 제 여기 주소에 있는 어떤 주소에 리스닝되고 있는 6565번이나 제 집 1555번이랑 제 지금 맥북에어의 1666번이 이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디바이스를 쳐보면은 지금 개인모션 요거 하나만 저기 있거든요. 연결이 되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원격지에 있는 걸 뭔가 약 파는 것 같네. 좀 네. 어쨌든 연결은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짓을 왜 하냐? 이제 이런 걸 찾는 이유는 맥에 단말을 연결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USB로 연결하면 막 충전되잖아요. 배터리 세이브하려고. 맥북 에어가 좀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건데 요즘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대부분 연결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맥북 에어가 이 에뮬레이터나 가상머신 돌리면은 되게 바람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격지 집에 있는 거 PC는 사양이 좋으니까 거기서 에뮬레이터 실행시켜서 접속하면은 내 맥은 SSH 연결만 다루면 되니까 괜찮잖아요. 그리고 전 AOSP 빌드를 가끔 이제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한창 하던 때는 이제 빌드를 하는데 이제 집에 있는 PC에서 빌드를 하고 결과를 이제 내 맥북에 가져와서 막 밀어넣고 하는 과정보다는 이제 가상머신에서 빌드해서 에뮬레이터 띄워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뭔가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많이 이런 짓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막 난잡하게 됐는데 잠깐 랩업을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ADB를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DB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프로토콜이 뭔지 그다음 트랜스포트랑 포워딩에 대해서 약간 살짝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ADB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 저 연결이 안 돼서 되게 아쉽네요. 제가 연결되면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내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네. ADB 뭐 코드를 살펴보거나 그다음에 뭐 ADB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뭔가 시스템에 접근해서 뭔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ADB 제가 말씀드린 ADB 킷이나 뭐 크롬 ADB는 소스도 다 있거든요. 깃허브에 그것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아마 본인들이 원하시는 도구들, 뭐 예를 들면 테스트 도구가 됐던, 뭐 내 개발하는 환경을 세팅해주는 도구가 됐던 이런 도구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도구들과 단말을 연결할 때 아까 실패했지만 그런 SSH 포트 포워딩을 사용해서 뭔가 장소에 관계없이 단말을 연결해서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별로 놀랍진 않은데 이 프레젠테이션은 저기 올라가 있다고요. 영어로 썼네. 네, 끝입니다. 네? 아,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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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임의로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네, 그 충돌 나지 않는 포트들로.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거. 네,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화면은 가져온다는 게 뭐 프레임 버퍼의 내용을 가져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스크린샷 프로토콜이 따로 있어요. ADB 프로토콜 중에 스크린샷이 있고요. 그거를 쓰면은 이제 화면 캡처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게 이제 화면 녹화하는 것도 ADB 프로토콜로 이제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테스트 돌리고 그다음에 ADB 프로토콜로 녹화 시작한 다음에 에러가 나면은 결과를 모으게 한다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네? 파이프로요? 파이프로 넘기지 못한다는 게 어떤 말이신지. 네. 잘 안 되나요? 전 터미널에서 그냥 뭐 파이프로 그래프하거나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코드를 그렇게 짜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아마 ADB 프로토콜로 이렇게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 ADB 포워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단말에서 어떤 표준 입력으로 단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말에 어쨌든 네, 끝나고 얘기하시. 단말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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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포워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단말 쪽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포워드의 내용을 받아서 다시 그 프로세스에 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안랩의 김정